수출을 제한을 했어요. 이 풍년 상황에서 지금 52주 최고가 대비 가격이 지금 30-40% 폭락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제시장에서는 가격을 더 쳐주겠다는데 인도 사람들은 비상값을 못 내니까요. 저게 다 나가고 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지? 인도가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농민들도 바뀌어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시크 교도가 되는 순간에 뭐냐면 이슬람과 힌두 양쪽에서 다 배척받습니다. 라운드 1 파이트.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식량 가격이 오르고 또 이게 무기화되는 모습을 자꾸만 보이면서 여러 나라들이 자꾸 식량을 이 수출 빅장을 걸어 잠그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인도가 설탕 수출을 제한한다는 소식 때문에 또 이것도 국제적인 농산물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자, 인도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왜 조치가 일어났는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남아시아 센터장을 맡고 계신 강성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인도가 밀 수출 금지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도 다들 이렇게 괜히 화들짝 이렇게 놀라는 모습들을 좀 보였다가 그래도 크게 일은 안 일어났었는데, 이번에는 또 설탕 수출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세계 식량 걱정 굉장히 많은데요. 또 한편에서는 인도가 그렇게 심각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왜 이렇게 설탕 수출까지 금지하게 된 건가요?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밀 수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인도는 굉장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2위 생산국이긴 하지만 인구가 많고, 그리고 이제 주식으로 쓰는 곡물이라는 게 밀 아니면 쌀이거든요. 그런데 이 밀을 수출하는 양으로만 따지면, 전 세계에서 수출로 나가는 밀의 양으로만 따지면 3%가 피크였던 것 같아요. 통계치로는 이런저런 다른 통계치들이 있는 것도 보이는데, 그렇더라도 3% 내외를 벗어난 적은 없고요. 그렇다면 사실 전체 수출량의 3% 수출하는 나라가 그거를 막았다고 그래서 갑자기 밀이 부족해지지 않아 이러는 패닉 반응의 그 대표적인 원인 제공자로 욕을 먹을 위치에 인도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아닌 거죠, 사실은. 밀 갖고 그동안 인도에 대해서 왜 수출 금지했냐, 이렇기 때문에 세계 식량 가격을 네가 올렸다, 이렇게 비난하던 그거는 약간 인도 입장에서 굉장히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데요. 근데 이번에 설탕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게 인도가 세계 1위더라고요, 설탕 생산이. 자, 그러면 주요 수출품인데 스스로 제한하는 게 인도한테는 타격을 주는 게 아닐까요? 이게 또 어떤 사정이 뒤에 있을까요? 지금이 6월이 되었는데요. 6월에 이제 몬순이 옵니다.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인도의 마른 장마가 현실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마가 몬순이 한번 밀고 올라왔을 때 1년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인도 최고의 문학가이자 우리 영국 사람들이 셰익스피어를 아끼듯이 아끼는 작가가 칼리다사라는 산스크릿 문학 작품을 썼던 작가인데요. 그 사람의 대표작 제목 중에 하나가 메이가 두우따라고 하는 건데요. 구름 전령이라는 것입니다. 네. 구름이 전령이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네. 이 작품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남인도로 귀양 가 있는 남자가 사랑하는 자기의 부인이 히말라야 근처에 따로 떨어져 있는데 내가 잘 살아있고 곧 돌아갈 거야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구름에 실어서 보내는 겁니다. 무지개 이런 쪽이 아니라 또 구름이네요. 예, 그렇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멀리에서 아주 다 마른 대지 위로 시커멓게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거기서 번개가 치고 하는 모습이 인도 사람들에게는 그 삶의 순간이에요. 예. 정서가 좀 다르네요. 다르죠. 네. 우리는 검은 먹구름이 막 몰려오고 이러면 아니요 이런 식의 네거티브한데요. 네. 이제 우리는 산다. 이거는 해방이고 우리는 생명을 되찾았다, 이런 반응인 거거든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번 장마가 제대로 안 되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어. 그게 역사의 오랜 전통인 건데요. 그런데 인도가 3,500만 톤 이상 설탕을 금년에 생산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핵심은 그겁니다. 국내 시장 가격이 폭등하는 거를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4월에 인도 국내 인플레가 7.79%였습니다. 네. 4월 인플레가 7.79%여서 8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요. 네. 그런데 자, 다음 설탕 시즌이 10월 달에 이제 시작합니다. 10월 달에. 그러면 그 시즌에 시작할 때 기존 재고가 어떤지에 따라서 시장 가격이 반응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수출길이 막혀버리면 10월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기존 재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야, 수출을 못하니까 이거 혹시 썩는 거 아니야?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싸게라도 팔아야겠죠. 그렇죠. 뭐. 아니면 투기를 안 하죠. 아. 그러니까 네. 농산물도 이제 국내 시장도 당연히 투기가 있고 국제 시장도 투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물량이 많은데 국제적으로 농산물 수요가 지금 폭증할 것 같은데 해외 시장에 가면 잘 될 것 같아라는 가능성만 보이면 10월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기존 재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거 재고 많은데 네. 많아봐야 뭐해 곧저거 배로 실어서 다 나갈 거야.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은 비싼 값을 못 내니까요. 네. 다른 나라에서 더 비싼 값을 쳐줄 테니까 저게 다 나가고 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지? 그럼 당연히 그때부터 사재기가 시작이 되죠. 네. 그러면 국내에서 지금 인플레가 높아서 그걸 정리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갑자기 사재기 수요까지 투기 수요까지 보태지면 설탕 수요로 인해서 그나마 인플레를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 인도 정부 입장에선 소비자 물가를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국내 인플레를 누르기 위한 조치로 수출을 막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그래도 설탕 농사가 꽤 잘 된 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선제적으로 또 심지어 해외에서 욕먹을 거면 각오하고 왜 설탕을 이렇게 급하게 수출 규제를 했나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게 맞습니다. 지금 설탕 농사가 기록적인 풍년이었습니다. 물론 설탕 농사가 갖는 사회적인 문제는 심각합니다. 사탕수수밭에 노예들을 동원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지금도 인도에서 사탕수수밭 노동은 최악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지역의 보고서를 보니까 사탕수수밭에서 일당으로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사탕수수 대를 몇 대를 잘라냈는지에 따라서 임금을 주다 보니까 여성들이 생리를 안 하기 위해서 자궁 절제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아,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자궁 절제 비율이 10배가 높답니다. 평균보다. 와. 그러니까 이게 사탕수수는 시즈널 워크이거든요. 네. 그때 가서 이제 몇 달 바짝 일을 하고 오는데 그때 좀 더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비극적인 어떤 면이 있긴 합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 원래 주제로 돌아가자면요. 수출을 제한을 했어요. 이 풍년 상황에서. 그러면 결론은 뭐냐? 지금 52주 최고가 대비 가격이 지금 30-40% 폭락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제 시장에서는 가격을 더 쳐주겠다는데 국내 시장은 가격이 30-40% 폭락을 시키는 정책을 쓴다 그러면 저 같으면 당연히 그렇겠죠. 네. 아니 농민들 죽여가지고 그 소비자 살리고 뭐 그 인플레 제어하고 이런 정책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사실 사탕수수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탕수수밭을 가진 농장주와 업자들이 어떤지는 잘은 모르지만 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농사 짓다가 그 시즌만 와서 그 사탕수수 일을 하는 그 노동자들까지 파급 효과를 미치는 이 설탕 가격을 그렇게까지 폭락을 시켜야 했느냐라고 물으면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렇지만이 않습니다. 네. 이게 핵심이 뭐냐면 5월 19일자에 기사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요. 인도가 개솔린에 에탄올을 20% 섞겠다라는 발표를 그때 한 겁니다. 아,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설탕을 이용해서
좀 어떻게든 이걸 물가를 낮춰보겠다 이런 또 수가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였군요. 그렇죠. 그런데 설탕 가격이 올라가면 사탕수수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데 에탄올 만들어서 섞기가 쉬울까요? 어렵죠. 그러면 예. 쉽게 섞게 하기 위해서 에탄올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군요. 이 상황을 그렇게 갖고 간 거는 사실은 뭐냐면 에탄올을 20% 섞겠다는 정책을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고요. 네. 또 하나는 발표 내용은 23년 4월부터 시작해서 전국 확대하는 건 25, 26년에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2020년, 21년 회계년도 기준으로요. 네. 5,110억 달러만큼 원유를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원유 수입분의 대부분이 교통수단에 사용이 됩니다. 네. 릭쇼 같은 그런 교통수단에서 사용할 때 탄소부터 여러 가지 그 환경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에탄올을 섞으면 첫째, 배출가스 규제에도 도움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추정치로는 매년 40억 달러 정도를 전략을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유 수입에 드는 부담도 좀 줄이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내려진 결정인 겁니다. 아니 근데 인도라는 나라가 농업 국가다 보니까 농민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수출 규제에서 내가 파는 이런 사탕수수 가격이 이렇게 30-40%가 떨어지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인도 농민들? 이게 이제 아주 복잡한 문제인데요. 이면에는 저는 그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을 상대로 해서 인도 제조업을 부흥을 시키겠다라고 국가가 결정을 했을 때 선진국에서 인도산 상품을 수입해 줄 때 다음에 반드시 탄소 꼬리표를 체크를 할 거라는 거죠. 그걸 생각을 한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니까 이 불이익 조치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으니까 네. 탄소 꼬리표를 뭔가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농민들이 희생이라 라는 결정을 할 때 직접 보이지만 않으면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시기에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굉장히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인도 국내 현안으로는 최근에 지배적인 현안이었는데요. 세 가지를 개혁 농업법을 만들어서 2020년 9월에 인도 의회가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농민들이 그 당시 이제 표어로 뭐냐면 딜리절로 그게 뭐냐면 델리로 가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트랙터 끌고 델리로 모여가지고 델리 진입로를 다 차단시키고 대규모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 규모가 엄청났고요. 경찰 동원해서 진압이 될 만큼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다 2020년 11월에는 전국 파업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농업의 미래를 걸고 지금의 정부와 한판 승부를 벌린 건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정부가 졌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21년 11월 19일에 중앙정부가 법률 폐지 결정을 내리고 나중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폐지법을.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는데 생산성이 엄청나게 낮은 농업에 인구는 최대가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은 이제 제조업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상황 때문에 생겨난 구조적인 문제인 건데 농업 개혁이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냐라고 따지면 그 근저에 있는 논점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수매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서도 하는. 그러니까 그걸 최저 가격 보장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최저 가격 보장 가격을 정하면 그걸로 수매를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 최저 가격이지 국가에서 최저 가격을 정하는 순간에 그것이 시장 가격으로 정해집니다. 그게 현실인데 이제 정부 입장은 이거예요. 이거 하지 말자. 왜 꼭 최저 가격에 팔아야 하냐? 네. 각자 알아서 그 개인 사업자들이 와서 구입하고 시장 논리에 따라서 농민들도 타이밍이 좋을 때 팔아서 돈을 더 받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생산성도 올라가고 국가가 산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좋죠, 말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럴듯하다고 생각할 텐데 인도 현실은 전혀 아닌 거죠. 인도 농민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농산품은 이메일로 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택배로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밀을 내가 5톤을 갖고 있으면 5톤 밀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거대 중개상들이 동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개상들이 제가 자 5톤 밀을 가지고 야 세계 시장에 밀값이 오를 것 같아 좀 기다릴 거야 이러고 있는데 저희 동네는 안 와버려요. 그리고 1년 동안 안 온다고 쳐봐요. 그러면 제 5톤 밀을 제가 어떡합니까? 썩어버리겠는데요, 미리.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그 중개상한테 전화하겠죠. 10분의 1 가격이라도 가져가세요. 아니면 네. 그냥 드릴게요. 뭐 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결국에 힘겨루기를 하면 농민들이 질 거다라는 확신을 농민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농업에 미래가 없다는 것이고 결국은 정부가 완패를 한, 네. 즉 모디 정부가 개혁 조치에서 완전히 졌다라고 선언을 한 굉장히 드문 경우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 제한을 해버렸다.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게 이제 그 논쟁을 다시 살려낸 면이 있습니다. 수출 제한을 딱 거니까 지금 국내 가격이 지금 최저 가격, 수매 가격으로 떨어지는 상황인 건데 국제 가격은 올라간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몇 개 농민단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혁 조치를 따라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떤 정치 평론가들은 네. 나도 반대를 했었지만 네. 지금 보니까 농민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다시 여론상으로는 다시 한번 또 이제 같은 주제가 또 대두가 되는 거죠. 아, 이게 어쨌든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던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깝고 안타까울 것 같은데 다시 개혁 농업법 이렇게 도입하면 혹시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그렇게 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농민들이 모여서 엄청난 규모의 시위를 대단히 조직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정말 의외로 느낄만 한데요. 여기서 약간 주목해서 보시죠. 어떤 거냐면 여기 남자분들이 대부분 터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번잡 출신이고 시크 교도일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아, 영화에서 많이 봤습니다. 항상 터번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시크 교도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영미권에서도 그 싱이라는 패밀리 네임 쓰는 분들은 거의 90%가 시크 교도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80년대 칼리스탄이라고 그래서 독립운동에 가깝게 저항운동을 할 때는 이 인도에서 지지가 없어서 이걸 못했는데요. 이번 농민 시위는 시크 교도들이 해가지고 성공을 한 겁니다. 보시면 재밌는 게 그 사람들 농성장에요. 발 마사지기도 있고요. 피트니스 센터까지 다 차려놨습니다. 아, 이거 웰빙 농성 같은데요. 웰빙 농성? 예, 네. 맞습니다. 이게 인도 정부가 굉장히 오판한 겁니다. 네. 이제 농민들이 더 이상 문맹도 아니고요. 또 하나는 시크 교도들이 주축이 되다 보니까 여성들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다 이렇게 머리에 두르고 있고 이래서 우리들 보기엔 굉장히 보수적이고 집 밖에 못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네네. 이 사람들 전통 안에서는 똑같은 지분을 갖는 분들입니다. 네. 이 문화를 얕잡아 봤다가 이 사람들의 조직력에 나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네. 이 농민 시위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처럼 인도가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농민들도 바뀌어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시크 교도가 되는 순간에 뭐냐면 이슬람과 힌두 양쪽에서 다 그 배척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쪽을 섞어놓은 종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비 종교 취급을 받는 면이 있어서 네. 이 사람들이 해외 이주를 굉장히 일찍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제 네트워크가 또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나름대로 그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무지랭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국제 농업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대응하는 시크 교도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인정을 하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 이 농업개혁법을 다시 추진을 하거나 해서 네. 뭔가 다른 방식으로
그 재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하는 과정이 정부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정부 마음대로 이쪽으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즉 이 농민들이 보기에 시장 논리가 확실하게 관철되는 구조를 보장을 해주고 구조적으로 네. 유통 가능성을 완전히 보장해주고 그 유통 가능성 안에서 농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여줘야만 이 사람들이 따라올 거라는 건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 번잡하고 시크 교도들이 주가 됐다고 했는데요. 바로 토지개혁하고 그 녹색혁명 과정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농업 구조 재조정을 해냈던 지역이 번잡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농, 자영농의 육성에 성공한 지역이 번잡이에요. 다른 지역은 왜 없을까요? 네. 이겁니다. 소작농들한테는 가격을 어떻게 정하든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아, 그러네요. 지주가 알아서 할 일인 거예요. 네. 그건 뭐 지주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나야 뭐 여기서 지주 눈치 봐가면서 그냥 그대로 부쳐 먹으면 땡인데 네. 이겁니다. 그래서 인도 농민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 사람들의 요구와 이 사람들의 현실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지금도 소작농으로 남아있는 다른 지역의 많은 농민들의 입장은 대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탕수수에 대해서도 국가가 필요하고 뭐 탄소 절감도 해야 되겠고 원유 수입하는 비용도 낮춰야 되겠고 이래서 수출 금지 할 수는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농민들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합의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도 감히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복잡한 사정들이 있었다는 거에 좀 놀라운데요. 근데 이 설탕 최대 생산국인 인도가 과거에는 설탕을 수입한 적도 있었다면서요? 또 이건 예, 무슨 맞습니다. 문제였습니까, 대체? 맞습니다. 네. 2009년경에 이제 수입을 네. 했었는데요.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달게 먹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유병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게 이제 DNA 때문에 그러냐 이건 또 다른 논란거리인데 저희들이 밥 먹고 디저트 먹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랍권에서 온 생활 간습입니다. 이슬람교와 함께 전해지는. 그래서 사실은 무갈 제국의 역사를 겪은 인도에서도 밥 먹고 나서 이 단 디저트를 먹는 이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단 것이 점점 강도가 강해지면 저희들 입맛엔 제가 인도에 가서 그 단 것들을 먹으면 씁니다. 달지를 못해서 너무 달아서요? 예, 쓰거든요. 네. 그 정도까지 가니까 이제 설탕이 사실 그 얼마나 일상생활에 중요한 식자재인지는 이해를 하실 텐데요. 장마 탓도 있었는데 정부가 설탕 산업에 개입해서 가격이 그때 한 40% 급락을 하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 눈치를 보고서 다른 작물로 옮겨가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나나를 심거나 다르게 이제 작물을 바꾸니까 그 다음 해에 갑자기 설탕이 공급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가격이 60%가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급등한 가격에 대응을 하자면 수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치면 또 농민들 입장에서는 60% 가격을 더 받느냐 이건 또 아닌 거죠.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최저 가격 보장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하면 아니 안 될 때는 뭘 제대로 해주는 것 같지도 않다가 네. 될 때는 또 돈을 보태주는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야 그러지 말고 그냥 시장 경제대로 가자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또 시장 경제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탕수수를 가지고 가서 이제 원당을 추출하고 이런 생산 공장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거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될 때 대비책이 있느냐? 그게 없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하는 방향대로 갈 거냐? 이게 이제 매번 다시 일어나는 논쟁입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인도가 설탕 수출까지 통제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 결국은 인도의 농업 분야가 계속해서 뭔가 지지부진하고 이게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과거에 여전히 얽매여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근거에는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도의 마을과 시골에 대한 정치적인 편향이랄까요, 애착이랄까요, 어떤 식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간디 때 고착이 됐는데요. 간디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낭만주의자의 면이 컸어요. 그래서 뭐라고 간디가 주장을 했냐면 시골 마을이 바로 인도다. 그리고 그게 천국이다. 그게 잘 따지고 보면 뭐냐면 카스트 제도가 관철이 되는 아주 보수적인 인도의 농촌 마을이 네. 실제로 힌두교의 뿌리이고 모든 것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좋은 면으로 갈 때는 인권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지지하는 간디의 그 가르침인 것처럼 보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린 레볼루션을 했던, 그리고 그린 레볼루션은 사실은 뭐냐면 미국 학자가 주도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멕시코 중심으로. 아니 생산량을 늘려야 된다. 총 칼로리를 늘려야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첫째 다수학 품종으로 바꾸고, 둘째 관계를 정확하게 컨트롤을 하고, 셋째 적절한 양의 화학 비료를 넣어서 생산량을 늘리는 게 해결이다라는 게 이제 우리 녹색혁명의 핵심이었는데요. 인도의 마을과 인도의 본래 모습을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거는 근대의 타락인 거죠. 그거는 유럽 사람들이 만든 욕망과 자본주의적 타락의 전형인 것이죠.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이제 정책을 하면 어떻게 되는 일이 터지냐면 전형적으로 스리랑카에서 경험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스리랑카 지금 외환위기 맞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네. 2021년 4월 27일에 스리랑카 정부가 갑자기 발표합니다. 600개 이상의 물품 수입을 금지하는데 뭐냐면 화학비료, 농약, 그리고 화학비료와 농약에 관계되는 모든 상품의 수입을 금지해버립니다. 아니 농업의 필수적인 걸 금지해버리면 농사는 어떻게 짓나요? 그러니까 간디가 이야기하던 원래 인도 농업으로 돌아가면 이거는 천국이 구현되고 모두 건강해진다. 아니, 그러니까 현대사회. 그 서양 사람들 먹는 타락한 음식을 먹지 않고 네. 우리 전 국민이 다 유기농만 먹게 되니까 전 국민이 새끼를 다 유기농을 먹는 이런 선진국 전 세계에 봤냐? 와. 우리가 만든다. 아니 수학력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그래가지고 두유부터 사과 주스도 금지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중국에서 선적을 해가지고요. 배 타고 스리랑카로 오던 비료가 바다에 떠 있었는데 접항을 못하니까요. 네. 중국하고 심각한 문제가 됐었습니다. 오. 농약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자, 수확량이 안 나와요. 스리랑카에서 자기 주식인 쌀도 자급자족을 못하는데 수확량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따뜻한 나라에서 쌀 농사를 지으면 연작을 하니까 네. 뭐 이모작 삼모작. 무조건 막 2배, 3배 그냥 놀아도 농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료를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요. 네. 해충이요. 이쪽 수확을 하고 나면 저쪽에 새로 모내기한 논으로 옮겨갑니다. 겨울에 한국처럼 한 번 죽고 다음에 해충이 알에서 새로 나오는 구조가 아니고 있는 해충이 계속 삽니다. 그러니까 농약 없이 되냐 이렇게 물으면,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였냐면 재밌는 통계가요. 농산물 중에 스리랑카에서 최대로 수출했던 게 차 아닙니까? 차. 네. 차 산출량이 30%가 감소합니다. 와. 차밭도 네. 여러분들은 그림에서 관광지만 가서 차밭을 보시잖아요. 차 농사 일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멋진 이 차밭 보면서 어이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네. 사진 찍고. 네. 근데 안개 낀 차밭 말고요. 네. 거기서 차 잎을 따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게 또 다시 한번 필요한 거죠. 비료와 농약이. 네. 그걸 이제 사실은 스리랑카에서 왜 했냐? 간단합니다. 외환위기가 그전부터 있었어요. 외환위기 조짐이 있어서 라자팍샤 대통령한테 외화가 고갈돼 가고 있는데 문제인데요. 그랬더니 그래 근데 우리가 외화를 어디다 쓰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화학 비료하고 농약이나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그 원자재 수입액이 굉장히 큰 겁니다. 스리랑카에.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전 국가 유기농을 하자 그래. 그래가지고 바람잡이를 시작합니다. 네. 뭐냐면 유엔에서 식량 시스템 정상회담을 2021년에 하는데요. 그때 라자팍샤 대통령이 황당한 이런 발표를 해요. 전 국민이 신장 질환을 앓게 되는 데는 화학 비료와 농약이 원인이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신장병 환자라는 거예요. 아니 사고 구조가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그렇게 했는데 아니 국민들이 거기 환호를 할까요? 이러면 그 배경에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간디식의 아이디올로지를 믿는 사람들이 유명한 박사님 그리고 유기농 박사님이 인도에는 곳곳에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있고 그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폭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였냐면 자기들끼리 야 기발한 걸 우리 외화 안 써도 되겠네. 너 역시 천재야 이러면서 금지를 시켰는데 네. 당연히 조금 있다 포기했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네. 그게 가능했던 배경은 뭐냐면 바로 이 우리는 마을이고 우리는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 이 그 관념 그리고 그걸 지향하는 정치 세력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인 콩그레스 정당이 간디의 유산을 가지고 현재 BJP에 맞서지 못하고 있는 굉장히 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세대들이 보기에 도대체 경제적으로 책임 있는 정책을 뭔가 새롭게 돌파력 있게 제시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가 큰 거죠. 네. 그 넌센스를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강제로 전 국민이 유기농 톱 클래스 작물만 먹는 선진국이 될 거야라는 그 발표가 있었던 맥락이 있습니다. 아 이게 뭐가 저게 안타깝고 좀 답답한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뭐 이 세계적인 사실 식량 문제랑 연관이 돼 있고 또 워낙 인구 규모가 많기 때문에 인도의 농업 문제가 좀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인도의 설탕 수출 제한 그 뒤에 이면에 숨겨진 아주 다양한 얘기들을 이렇게 듣게 됐는데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 센터장인 이 강성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